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책은 늘 그렇듯이 이렇게 구성과 특징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늘 그렇지만 책의 구성에 대해서 잘 알아보는 거는 늘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스트럭처, 얼개를 잘 알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한번 그 얼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이렇게 펴시면 가장 먼저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제 단원 표지, 단원 길잡이, 소단원 학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챕터가 끝나면은 이제 프로젝트 활동이라고 해서 단원의 핵심 내용들을 학생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 형태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 마무리가 있고 창의 융합 활동이라고 해서 이런 읽을거리도 같이 진행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하나씩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한 장 더 넘기셔서 차례, 그러니까 목차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페이지는 아직 없습니다. 총 4가지 챕터, 첫 번째 마음의 과학탐구, 두 번째 챕터 자기이해, 세 번째 타인이해, 네 번째 챕터 삼가 적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 4가지 챕터가 앞서서 한 장 다시 2장 넘기시면 이 구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구성이 당연히 반복이 되는데 단원 표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당연히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 마음의 과학적 탐구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청소년이 내 마음에 대해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멋진 일러스트를 그러니까 그려주시고, 그리고 당연히 단원의 대단원, 챕터 1에 해당하는 소단원들이 있겠죠. 그래서 단원을 구성하는 소단원들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원 길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서 어떤 내용들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당연히 단원 내용에 대한 개괄, 인트로라고 할 수 있겠죠. 가벼운,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것이냐, what is this about, 무엇에 대한 거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한눈에 보는 학습 내용이라고 해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원 길잡이에서 오른쪽에 어린 왕자의 내용을 가지고 그림 4파를 선택해서 본격적인 학습을 열기 전에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형태로 어린 왕자의 한 대목을 활용해가지고 단원의 핵심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중심이 될 만한 질문을 선택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여는, 그야말로 생각 열기이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사실 심리학을 가르친다는 게 내용들은 이제 대학 수준의 어떤 심리학 개론에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 내용들과 비슷하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늘 그렇듯이 학습자의 특성을 잘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들에게 왜 심리학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그거를 관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 열기 활동들이 좋은 인트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한 장 넘겨서 2장 넘기고 실제로 한번 보시면 페이지는 11페이지고요. 어린 왕자의 물음에 대한 답을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이 어린 왕자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영우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라고 했지.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선생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어린 왕자의 주요한 어떤 메시지 중에 하나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이제 문학적이거나 철학적인 것을 사실을 다루기보다는 우리는 심리학 교과니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 인용문보다는 뒤에 있는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는 심리학 교과를 선택하는 어떤 오해와 편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수업 전에 첫 시간에 나눠준 그 활동지라고 하죠. 그런 일종의 사전 설베이 같은 사전 설문조사 같은 거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실은 조금 실망스럽게도 심리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싶나요? 라고 했을 때 특정 반에서 꽤 많은 학생들이 독심술이라고 적어가지고 제가 되게 놀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심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나? 내지는 내가 심리학을 배우면 저 사람의 행동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거야. 마치 독심술을 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우리가 행동과학인 심리학을 배움으로써 인간의 행동이나 동기, 그리고 왜 어떠한 상황일 때 사회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지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개인적인 이해에서 벗어나서 학문적인 이해는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지식이 쌓인다면 당연히 특정 개인이나 혹은 사회적 상황에서 처해져 있는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당연히 이점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독심술을 부리는 것처럼 저 사람의 내면을 내가 꿰뚫어 볼 수 있을 거야 하는 거는 사실 심리학이 지향하거나 혹은 심리학을 배움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효과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응답을 많이 했던 학생들이 기억이 나서요. 근데 여튼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학생들이 그만큼 청소년기나 교실이나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런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노출이 되면서 상호작용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쟤는 뭐가 문제지? 혹은 나는 뭐가 문제지? 혹은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와 같은 그런 긍정적으로 봤을 때 타인에 대한 이해나 공감 내지는 혹은 내가 저 사람을 좀 더 이해해보고 싶다라는 인간 행동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질문처럼 여기 다시 돌아와서 11페이지의 단원 길잡이의 어린 왕자 사파를 본다면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게 결국은 어떤 굉장히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질문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사실 어찌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올 이론적인 내용들보다도 학생들이 내가 왜 심리학을 배우는 거고 그리고 심리학을 배움으로써 나에게 어떤 이점, 강점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열 수 있는 되게 좋은 질문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심리학이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조금 더 뭐랄까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흥미를 끄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 특히.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어떤 답들을 내놓습니다. 답이란 표현이라기보다는 답변이라고 하는 게 타당하겠네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와 같이 끊임없이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어떤 수업의 스타일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는 작은 포스트잇 같은 거를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와 같이 이런 되게 좋은 질문 혹은 일반적인 질문이지만 되게 좋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질문들, 그러니까 여기서 좋게라 하면 되게 다양한 답변들을 내놓을 수 있는 질문들을 하더라도 이걸 공개적으로 물어보면은 그게 한국 교실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을 딱 다물죠. 그래서 수업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창의적으로 수업을 하고 싶고 또 많이 이렇게 상호작용적인 인터액티브한 교실 환경을 하려고 해도 그게 이제 어떤 우리 문화적인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4년 동안 4학기죠. 2020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총 4개년도 학기 동안에 한 학기씩 1학기씩만 수업을 했으니까 진행을 해오면은 학생들이 많이 변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그런 사회적인 압력 상황에서는 잘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또래 문화의 어떤 특성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다른 친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걸 많이 고민하잖아요. 청소년기에는. 그래서 포스트잇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우선 들어가셔서 학생들한테 교무실에 있는 다양한 포스트잇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규격화되어 있는 포스트잇, 우리가 포스트잇 떠올렸을 때 가장 한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해 가서 학생들에게 포스트잇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 줄씩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다섯 번째 열 요 정도 돼 있어서 거기에 그 줄에다가 포스트잇을 하나씩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한 묶음씩.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떼겠죠. 그 다음에 이 질문을 뭐 책을 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기는 이제 전자칠판이 있었던 학교여서 다 선생님들 계신 학교 환경은 다양하니까 뭐 슬라이드를 띄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칠판에 간단하게 적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이렇게 문장을 띄워두고 질문을 띄워두고 본인 각자 나름대로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그때그때 반의 특성에 따라 달랐을 수는 있지만 먼저 본인 개개인별로 한번 적어보게 한 다음에, 그럼 보통 이 정도 포스트잇이면 학생들이 한 본인 생각을 한 3줄에서 5줄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은 한 3분 정도 줬던 기억이 나고, 그러면 이제 적어보게 한 다음에 이거는 좀 그룹 간의 토의를 먼저 해보는 게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당시 이렇게 한 줄로 쭉 앉아있던 친구들을 그냥 조를 묶어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번 토의를 해봐라. 근데 이때도 중요한 거는 미션을 주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토의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들 간에 좀 사이가 어색하거나 혹은 동기가 좀 떨어져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참여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들을 집어주시는 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뭐 역할을 부여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인트로 활동이니까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 토의 논의를 한 다음에 어떤 한 친구가 발표를 대신 할 수 있게 정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그 친구만 또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활용했던 거는 그 5명의 친구가 각자의 포스트잇을 가지고 그룹 토의를 하는 거겠죠. 먼저 1차로. 그 다음에 그 정리된 나름의 내용을 어떤 한 친구가 나와서 발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분필을 줘서 칠판에 이렇게 색깔별로 다르게 1조는 빨간색, 뭐 2조는 주황색, 3조는 노란색, 그 다음에 4조는 뭐 초록색, 5조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분필 색깔도 그것에 맞춰서 주고 칠판에 이렇게 써볼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나름의 팁을 드리자면 그 분필 색깔에 맞는 포스트잇 색깔을 제공을 하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는 이제 빨간색 계열, 뭐 분홍색 혹은 그 형광 분홍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면 될 거고, 두 번째 조는 형광 주황색, 세 번째 조는 가장 일반적인 노란 색깔, 그리고 네 번째 조는 초록 색깔 포스트잇, 다섯 번째 조는 파란 색깔 포스트잇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가셔서 조별로 주고, 그 다음에 그 포스트잇들도 뭐 이렇게 칠판 같은 곳에 붙일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그런 부자재, 교육적인 부자재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이 비주얼하게 이제 서로 다른 의견들을 볼 수도 있는 이점들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발하게 토론이 논의가 될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약간 일종의 흥미를 유발하는 지점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제가 그 강의를 나갔던 학교에서도 따로 그 교실을 요청을 드리거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는 늘 이제 공간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머릿속으로 구상했던 것 중에 좀 도움이 해봤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심리학 교실을 마치 과학실이나 음악실처럼 심리학 교실로 하나를 이제 공간을 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지금 말한 것 같은 그런 조별 활동들을 반이 이제 많은 경우에는 보통 한 반 이상을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뭐 심리학 같은 교과는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해서 오기 때문에 한 반 자체가 작을 수도 있지만 그 한 반만 운영이 된다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교과를 여러 반을 수행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한번 해보고 싶고 또 다른 학교에서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지점은 그 반의 그런 포스트잇 활동 같은 거를, 예를 들어 1반에 1조가 빨간색 포스트잇을 썼고 그 다음에 2반에 1조도 빨간색 포스트잇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공간에 한번 붙여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반에서 논의가 됐던 내용이 다른 반 학생들의 논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전 반 수업을 했던 친구들의 어떤 활동들을 자연스럽게
쉬는 시간이나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학생들이 있을 때 그게 이제 단서가 돼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를 마련해 주는 것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지점이었는데 네, 아쉽게도 해보진 못했지만 네,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수업을 하실 때 우리가 수업 시간이 늘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실수가 다르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두시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인트로 활동을 얼마나 차지하게 줄 것이냐라는 거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의 어떤 포인트, 네, 내가 중점을 두고 싶은 지점에서 좀 차이가 날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니까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인트로 활동은 뭐 한 조별 활동이니까 한 8분? 네, 8분에서 10분 정도 수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유하고 쉐어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말이 좀 길었죠? 소단원 학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단원 학습은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 그 챕터 1에서 챕터 1이 1단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의 과학적 탐구라고 하면 소단원이 총 3개가 있는 거죠. 소단원 1, 과학으로서의 심리학, 소단원 2, 심리학의 연구 방법과 윤리, 소단원 3,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의 나의 진로, 분야와 나의 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소단원 학습은 여기서 그러니까 1단원을 기준으로는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것은 3단원입니다. 챕터 3이죠. 타인이에. 네, 타인이에 맞죠. 그래서 보면 우선 가장 먼저는 이론 학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사고라는 챕터 3의 기준으로 한다면 사회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과서의 컨셉상 이론이 굉장히 이렇게 달달달달 많이 있는 교과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 내용이 다소 조금 부족하게 선생님들의 선호에 따라서는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다루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추가해서 가르치고 싶다 혹은 이런 내용들은 학생들의 과세특에 좀 써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려면 좀 추가적인 내용을 배우는 게 학습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심리학 개론서를 활용하셔도 너무 좋겠고요. 아니면 해당 챕터들이 결국은 각각의 심리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적 사고 이소단원 챕터 3 타인 2의 같은 경우는 사회심리학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중에 나와 있는 사회심리학 책들, 대학 교재들이겠죠. 결국은 또 대학 수준의 서적에서 좀 열어보셔서 대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서점에서도 요즘은 많이 구매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서 이제 개념 위주로 조금 더 보강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당연히 이제 도식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페이지가 이론 내용과 도식화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식으로 제공을 했을 때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또 학습자들도 좀 더 잘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밑에는 싸이월드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흥미거리, 읽기 자료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의 내용과 이론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근데 이거는 내용상 관련이 있지만 당연히 아주 주된 내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흥미 위주로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수업에 개괄을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네,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보셔도 된다. 아니면 나는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싸이월드는 당연히 어떤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왼쪽 페이지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론 학습이라면 그 이론 학습을 적용해 볼 수 있는 학습 활동이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성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교과서 전반에 있어서. 그래서 왼쪽에서 배운 개념을 바로 오른쪽에서 해볼 수 있도록 혹은 적어도 뒷장에서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당연히 내용이나 그 분량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이론 first, 그다음에 활동 later 이렇게 같이 이론 먼저 하시고 활동에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본인이 배운 내용들을 그냥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지식에서만 멈추지 않고 내 일상생활,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과 관련이 있는 청소년기에 좀 관련이 있을 법한 내용들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들어가서 활용해 볼 수 있는 활동들로 되어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활동과 더불어서 페이지에 따라서는 생활 속 심리라고 해서 학습한 내용들을 단순히 점검하거나 응용 확장하는 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실생활에서는 특히 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한 스텝 더 나가는 게 지점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반복이 될 거고요. 당연히 그게 1단원의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든 뭐 3단원의 방금 우리가 살펴본 사회적 사고든 한 페이지로 이론이나 활동이 끝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성들이 반복이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해당 단원, 챕터가 끝나게 되면 그 소단원들을 다 마치게 되면 프로젝트 활동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로마자 챕터 가장 큰 것이 끝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하나만 잘 수행을 해도 학생들의 과세특을 잘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마다 차이는 있으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내가 이 해당 교과의 과세특을 써주면서 이 학생의 어떤 조별 활동 능력이라던가 그러니까 즉 뭐 예를 들면 리더십 활동이라던가 리더십 능력이라던가 혹은 다른 조원들과 어떻게 협력해서 갈등을 조절하거나 혹은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점들을 만약에 그런 소프트 스킬에 관련된 것들을 작성해서 써주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좀 관찰이 가능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런 어떤 학생의 태도나 행동뿐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프로젝트 활동의 컨텐츠 자체가 과세특에 잘 써줄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로젝트 활동에서 당연히 어떻게 활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활동 길잡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학생들에게 아무리 좋은 활동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당연히 학생들마다 활동에 대한 이해도나 막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막막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 일종의 활동 가이드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같이 제시가 돼서 활동의 결과물을 손쉽게 해보실 수 있도록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제가 다음 영상들에서 각각의 프로젝트 활동들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제 해석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지도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저의 해석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네, 물론 많은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뭐 예시로 나와 있는 이걸 이렇게 했을 때 결과물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뭐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있죠. 그리고 다음에 평가 기준. 해당 챕터가 끝났을 때 나오는 지점들이니까요. 해당 그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활동을 내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 어떤 지점이 잘 됐고 어떤 지점이 좀 미약했고 어떤 부분이 수행에 대한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기평가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네, 단원 마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그 해당 챕터에서 다뤄졌던 주요한 용어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핵심 용어들로 가져고 갈 수 있습니다. 네, 핵심 용어 알기 하고 이런 식으로 마치 노트 필기를 한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고 막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평가 마무리 활동이 있겠습니다.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은 간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하면 제 생각에는 꼭 프로젝트 활동 같은 게 아니어도 현장에서 가세특 같은 걸 많이 써볼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수업을 하거나 이런 학습을 하는 목적이 그런 가세특을 쓰기 위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또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자기평가 항목들을 보시면 나는 뭐 단순히 예, 아니요로 체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걸 배우게 됐는지 학생들 나름의 어떤 감상문이나 혹은 내가 무엇을 배웠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뭐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알게 됐는지 그 본인의 프로세스, 그 과정들을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되게 소중한 어떤 과세특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자 또 본인 나름의 배움이 될 수 있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것들을 그냥 개념을 알고 암기해서 뭐 시험을 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그 개념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됐고 내가 처해져 있는 사회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됐고 타인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생겼고 하는 그 과정들, 프로세스들을 잘 점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자기평가에 대한 내용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너는 이 과목을 혹은 이 주제를 이 소단원에서 이러이러한 개념들을 보고 무엇을 알게 됐고 어떻게 생각이 변했고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었니?와 같은 것들을 질문의 형태로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활동지에 이렇게 적어서 주시고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A4 용지 반 정도 되는 분량 혹은 그 분량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학생들마다 써보고 싶은 만큼 써보게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잘 모아두셨다가 평가의 대상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게 이제 좋은 어떤 자료들이 돼서 나중에 이제 과제특 같은 걸 써줄 때도 이런 걸 기반으로 근거로 학생의 이런 변화를 내가 관찰할 수 있었고 그 관찰의 기반으로 이렇게 쓰겠다 라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6가지, 5가지, 6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예, 아니요 이렇게 체크하기보다는 이거 자체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 어떻게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무엇을 이해해 볼 수 있었는지 등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마무리 활동 이 단원의 주요 내용을 혹은 본인이 이 단원을 배우면서 느낀 어떤 주된 아이디어나 혹은 감상일 수도 있고 혹은 배움에 대해서 5글자로 표현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코너 같은 것이고요. 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라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짝활동처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한번 적어본 다음에 옆에 앉은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해봐라. 네, 근데 또 보면은 잘 활동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관찰했던 거는 드물긴 했지만 그 짝하고 내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둘이 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제가 썼던 방법은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거 주고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각자 한번 적어보도록 해라. 그래서 짝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본인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볼 수 있게 이렇게 제공한 적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앞에 친구들하고 이제 양해를 구해서 짝이 어색하니까 또 앞뒤에 있는 친구들은 좀 덜 어색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있다 그럼 A 자리 앞 친구, 그다음 B 자리 앞 친구 이렇게 둘이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이제 끝났으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한 5분? 네, 10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이게 또 시간이 너무 뜨면은 학생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경우도 있고 물론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근데 그 발화 양이나 이제 발화 속도나 이런 건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또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또 반드시 좋은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게 시간을 한 5분 정도 조금 타이트하게 줄 수 있고 물론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시간 늘릴 수도 있겠죠. 몇 분 더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심리학 교과를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경험했던 학교 현장에서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고등학교 교육이나 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교과의 특성들을 보면 이렇게 서로 인게이지 되는 과목이 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처럼 입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교양교과로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예를 들어 교양교과라고 해서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떠올려 봤을 때 이제 학생들에게 그래도 조금 성취에 대한 압박이 적을 수 있고 물론 이제 A, B, C, D, E 이렇게 평가를 받는 지점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그 내용들이 본인 이야기도 좀 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하고 내가 조금 더 소통하고 그야말로 인게이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연결되는 지점들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교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활동들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런 인적인 교류들을 많이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창의융합활동 챕터를 넘기기 전에 일종의 조금 더 긴 읽기 자료 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포커스를 뒀던 거는 창의 융합 활동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학문과 심리학이 융합된 사례를 통해서 심리학 자체가 사실은 간학문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런 직접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알아가 볼 수 있다라는 지점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세특의 영역에서 볼 때도 이게
학생이 희망하는 진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서 나와 있는 뭐 마음을 읽는 기술이라고 해서 뇌활동 모니터링 같은 뇌과학과 그다음에 심리학. 사실 뭐 심리학과 뇌과학이 뭐 얼마나 분리가 되어 있냐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내가 뇌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혹은 뭐 의료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학과를 진학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좋은 읽기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시작해서 학생이 좀 더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온 보완 자료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과세특을 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 읽기 자료를 가지고 뭐 토론이나 논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학생이 어떤 것들을 교실 환경에서 생각해내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어 가르치는 내가 그걸 관찰했다라고 하면 그 관찰한 걸 가지고 또 우리가 써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즉 이게 반드시 어떤 진학하려고 하는 그 해당 학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우선 첫 번째 목적으로는 심리학이 이런 다른 학문과 융합될 수 있는 지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려준다는 거, 배경 지식을 넓혀준다는 거가 있겠고, 두 번째는 그렇게 진학하려고 하는 학과랑 관련이 있을 때 이 읽기 자료를 기반으로 학생이 만들어내는 뭐 글감이라던가 혹은 그걸 가지고 본인이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토론이나 그런 조별 토의 혹은 나와서 발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지점들 를 우리가 보고 써줄 수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당연히 생각해보게 이 글감과 관련되어 있는 생각할 만한 거리들을 이미 책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특별히 선생님들이 어떤 질문을 떠올리실 수도 있지만 그게 좀 막연하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을 충분히 활용하셔도 좋다. 그리고 활용하신 거 플러스 이제 학생이 떠올린 내용들에서 우리가 추가로 질문 당연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질문 내용들이 보셨을 때 나는 이거보다는 다른 거를 좀 더 물어보는 게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여기서 추가로 혹은 아예 다른 질문들로 교체를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구성과 특징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늘 그렇듯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이 활동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잘 아는 것은 전 늘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포커스를 두시면 좋겠다. 네, 학교 현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걸 위주로 제 해석을 담아서 말씀을 드린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 현장에서 각각의 또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 철학을 담아서 해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